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2025년 6월 21일 시행된 간호직 8급 공무원 임용시험에 대한 총평과 난이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보신 분들,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오신 분들은 만점 맞았다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난이도는 중하 정도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시험 볼 때마다 여러분들 발목을 붙들었던 거는 까다로운 법령 문제들이었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비해서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법령도 쫙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테마 특강에서. 그리고 혹시라도 나올까 싶어서 간호법, 새로 제정된 간호법도 쭉 제가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그런 문제가 하나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내년에는 출제될 확률이 높지만. 그래서 그런 법령 문제들이 안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예년에 비해서 비교해서 분석을 해보자면 막 문제 해결 방식이라든가 소거 방식들을 총동원해서 막 정말 골머리를 썩히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거의 없이 그냥 읽고 즉답할 수 있는 거의 단답형 형식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다라고 총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몇몇 개의 숨겨진 변별력을 위한 문제들도 보이기도 했었지만, 그것도 사실은 해커스에서 간호직을 제 수업을 들으신 학생들은 다 이미 제가 언급을 했고 다뤘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100% 적중률을 자랑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다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분포도를 좀 살펴보자면 비교적 고르게 나왔는데요. 약간의 이례적이라고 한다면 지역사회 간호에서는 건강 증진과 1차 보건 의료, 그리고 그 보건소의 기능, 이 파트에서 한 5문제 정도로 예년에 비해서 조금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간호관리에서는 조직 문제가 항상 많이 출제가 되는데, 뭐 많다기보다는 항상 출제가 됐었는데 한두 문제라도, 이번에는 신기하게 기획, 뭐 지휘, 통제, 인적 자원 다 나왔었는데 신기하게도 조직 문제, 지금 뭐 직무 평가라든가 뭐 직무 분석, 뭐 이런 문제들이, 직무 설계, 이런 조직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 이런 게 조금 특이사항이라면 특이사항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상컨대, 조심스럽게 예상컨대 작년보다는 한두 개 정도 합격 컷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추측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굉장히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너무 결과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결과에 얽매이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일단 며칠간이라도 여러분들 편안하게 휴식과 힐링을 좀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래도 좀 긍정적인 결과를 좀 기대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번 시험을 시험 해설 강의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번 시험 해설 강의를 또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들,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이제 해설 강의에서 얘기하겠지만, 총평에서도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번에는 법령 문제가 안 나왔지만 내년에는 간호법이라든가 법령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하시면 어떨까, 이런 조언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고 여러분들 실수만 안 하셨다면 전공 만점도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종합적인 총평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하나하나 개별 문제당 해설 강의는 또 나중에 제가 해설 강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단 며칠간이라도 좀 자신에게 토닥토닥하는 시간, 기회를 좀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지역사회 간호부터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총평 얘기하면서 난이도는 중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풀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공 만점 맞았다고 하신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까다로운 어떤 의료 법령 문제라든가, 또 간호법도 우리가 또 정리하고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간호법에 대한 문제, 이런 조금 괴상망측한 문제들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다 교재 안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 안에서만 출제가 됐습니다. 보통 매년 한 5% 내지 10% 정도는 교재 이외,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거 이외에서 좀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이런 돌연변이 문제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다 여러분들 100% 적중 현황을 제가 또 따로 기재를 했는데 거의 우리가 배운 데서 100% 적중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하 정도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출제 분포 및 문항별 적중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1번 문항은 산업보건에 대한 문제로서 직업성 질환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2번은 수앗은 매번 나오죠. 네, 어렵지 않게 나오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우리한테는 땡큐죠. 그래서 지역사회 보건사업 기획에 대해서 출제가 됐는데 그중에서도 수앗 분석이 나왔습니다. 3번 문항은 1차 보건의료와 건강증진 보건소 기능, 특히 HP 2030은 제가 나온다라고 얘기했죠. 100% 네,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맥빠지게 목표가 나왔어요. 제가 이제 중점과제 대표지표도 꼼꼼하게 보세요라고 했는데 네, 목표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목표가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비전, 목표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왔으면 여러분들도 다 100% 맞췄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고마운 거죠. 뭐 어쨌든. 그런데 열심히 막 대표지표 중점과제까지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억울하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HP 2030은 내년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3번 문항은 이렇게 1차 보건의료와 건강증진 보건소 기능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4번 문항 역시 1차 보건의료와 건강증진 보건소 기능에 1차 보건의료의 원칙 중에서도 접근성이 나왔어요. 굉장히 쉽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항은 가족간호 사정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6번 문항은 지역사회 간호과정 자료 수집 1차 자료, 2차 자료 중에 1차 자료 수집하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7번 문항은 간호 이론 중에서도 오래매 자가간호 이론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8번 문항은 안전 및 재난간호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9번 문항은 지역사회 간호과정 평가가 출제가 됐고요. 10번 역학과 질병관리, 11번 문항은 보건사업 고위험 인부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이것도 뭐 꼬아서 내면 한두 끝도 없겠지만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12번 문항은 1차 보건의료와 역시 건강증진 보건소 기능 건강증진에 대한 문제, 13번은 1차 보건의료와 건강증진 보건소 기능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역사회 간호에서 이런 1차 보건의료, 건강증진, 보건소에 대한 문제가 5문항이 조금 많이 출제가 됐어요. 자, 14번 문항은 보건교육인데 블룸의 인지적 영역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학교 보건. 네, 학교 보건에서는 학교에 의사나 약사나 보건교사를 어떻게 두어야 되는지, 채용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관한 문제 제가 굉장히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 우리 너무 많이 했잖아. 듀발. 네, 나오기만 해봐라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문제인데 나왔어요. 듀발의 가족생활 주기별 발달 과업에 대한 특히 학령기가 정답인 문제로 나왔습니다. 17번 문항은 역학과 질병관리. 제가 식중독은 꼭 나온다라고 얘기했죠. 식품과 건강, 식중독 문제, 독소형 식중독 문제가 나왔어요. 19번은 인구와 가족계획, 인구 구조에 대해서 나왔고요. 20번 문항 역시 1차 보건의료와 건강증진, 보건소 기능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적중 현황 한번 살펴보시고, 자, 그래서 출제분포도를 종합적으로 보자면 지역사회 간호과정이 2문항, 가족간호 2문항, 지역사회 보건사업 기획 1문항, 간호이론 1문항, 아까 얘기했던 오래매 자가간호 이론이 나왔죠. 산업보건 1문항, 학교보건 1문항, 역학과 질병관리 2문항, 1차 보건의료와 건강증진 보건소 기능이 5개가 나왔고요. 식품과 건강 식중독이 1문항, 인구와 가족계획 1문항, 모자보건 1문항, 보건교육 1문항, 안전 및 재난간호가 1문항에 출제가 됐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까다로운 법령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가정간호가 항상 해마다 출제가 되는데 이제 제가 약간 제 예상이 빗나갔던 게 아무래도 간호법이 제정이 됐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지역사회의 어떤 간호사의 역할, 가정간호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가정간호가 또 항상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에 가정간호 문제는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 문제를 풀면서 각각 이 문제와 관련된 제 수업 장면을 캡처를 해서 포함을 시켰어요. 이거는
제 자랑을 하고자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해설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미 시험이 다 끝나서 합격이라든가 이런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내년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한 내용이고 특히 우리가 기출냈던 문제는 또다시 기출되지 않는다? 이거 틀린 얘기죠. 기출됐던 문제들이 오히려 더 자주 기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됐던 문제들을 주도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앞으로 나올 문제들을 추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공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기출문제와 관련된 제 강의의 몇 강 몇 분에 이 수업이 이루어졌었는지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캡처본을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주고자 포함을 시켰으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풀어볼게요. 1번 건설 현장 5개 작업자가 다음 증상을 보일 때 의심되는 건강 문제는 이것도 너무 여러 번 했죠. 우리 고온장애 열경련, 열사병, 열실신, 열피로 요 중에서 체온이 일단 41도까지 올라간대.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해요? 심부 온도라고 하죠. 심부라고 하는 거는 뇌 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부 앞에 중자가 생략된 거야. 중심부 온도야. 뇌 온도가 막 올라가서 뇌혈관이 확장돼서 뇌부종이 일어나고 뇌를 상승시켜줘야 돼. 두부를 상승시켜줘라. 기억나시죠? 그래서 사실은 치사율이 가장 높아, 치명률이 가장 높은 게 바로 열사병이죠. 그래서 열사병은 뇌 온도가 상승해. 왜? 체온 조절 중추가 망가져서. 그게 바로 열사병입니다. 얘는 체온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발한이 전혀 없어요. 땀을 흘리지 않죠. 열경련과 되게 대비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추신경계통 장애, 체온 조절 중추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열사병으로 하시면 되겠고, 열경련은 뭐예요? 얘는 과도한 발한으로 염분 소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처치 방법은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까? 빨리 전해질 염분을 보충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생리식염수를 IV로 준다라든가 의식이 없을 때는 의식이 있을 때는 소금을 먹이면 되겠죠. 열실신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보기로 출제가 됐네요. 열실신은 피부 온도가 확장이 되면서 피부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관이 확장되면 어떻게 혈압이 떨어지겠죠. 전신 저혈압으로 인해서 쓰러지는 거, 페인팅을 일으키는 거죠. 그게 바로 실신입니다. 그리고 열피로는 열허탈이라고도 하죠. 뭘까요? 말초 혈관에 어떤 운동신경 조절 장애가 일어나서 순환 부전이 일어난 거예요. 일종의 쇼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혈액을 전신에 못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심박 출량이 줄어드니까 이럴 때 빨리 심장이 강하게 뛰도록 강심제, 디곡신, 디설리스를 투여를 해주고 포도당, 빨리 수액을 줘서 심박동수를 높여야 되겠죠. 그게 바로 열피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열사병으로 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되게 많이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몇 강의 몇 분에 이렇게 다 선명하게 나오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열사병, 체온조절 중추장애, 심부온도 40도 이상, 뇌부종 생겨, 신속히 체온 급하강 시켜야 돼. 이런 거 다 얘기했죠. 열경련, 과도한 발한, 열피로, 말초순환장애, 열쇠약, 이번엔 안 나왔지만 만성열성증후군. 자세히 설명을 다 했습니다. 네. 자, 2번 볼게요. 스왓. 징글징글하게 자주 나오죠. 수학 문제. 여러분들 직렬뿐만이 아니라 보건직렬에도 해마다 나와요. 근데 뭐 쉽게 나오니까 땡큐죠. 자, 보건소 인력의 높은 전문성. S죠. 자, 내부 조건은 스트렝스와 위크니스. 강점과 약점이고 외부 조건은 뭐예요? 오퍼튜니티와 스트리트죠. 그쵸? 자, 요거는 내부 조건의 스트렝스, 정부의 보건사업 예산 확대는 오퍼튜니티가 되겠죠? 보건소장 적극적 사업 의지, 스트렝스,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주민 요구도 증가, 오퍼튜니티, 공격적 전략, SO 전략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되겠고, 이것도 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자, SO 전략은 공격적 전략, 뭐예요? WO 전략은 방향전환 전략, 그 다음에 ST 전략은 다각화 전략, WT 전략은 회피 방어 전략. 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3번.
네, 우리 열심히 공부했는데 너무 쉽게 나와서 다소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다 맞추셨을 거라 생각이 되어져서 기쁩니다. 자, 볼게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한 HP 2030의 총괄 목표는 건강 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지 뭐. 정답은 3번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중점 과제가 나올 수도 있고 6개 분과가 나올 수도 있고 대표 지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되고요. 자, 비전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건강을 누리는 사회, 기본 원칙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목표는 요겁니다. 정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되겠죠? 뭐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했어요. 혹시라도 지엽적으로 나올까봐. 그래서 뭐 기본 원칙도 했고, 뭐 목표도 했고, 건강 형평성도 소득 간, 지역 간 건강 형평성 제고, 건강 수명 연장도 73.3세가 목표다. 뭐 비전,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 뭐 6개 분과도 지금 쓰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HP 2030은 제가 100% 나온다라고 워낙 강조를 했기 때문에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4번 볼게요. 지역 주민이 원할 때 지리적 제한 없이, 여기 지리적 제한 없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1차 보건의료의 특성은. 자,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4A. 그쵸? 우리 4A가 뭘까? 일단 accessible, 접근성이죠. affordable, 지불 가능성, 지불 부담 가능성. 그쵸? 그 다음에 available, 주민의 참여, acceptable, 수용성. 아무리 좋은 보건의료 서비스라도 주민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주민이 싫어하면 할 수 없습니다. 이게 4A예요. 여기 플러스 유용성, 상호협조, 지속성, 균등성, 포괄성. 이렇게 9가지 원칙이 있죠. 그래서 1차 보건의료의 특성 또는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는 4A가 물론 중요하지만 9가지 원칙을 다 알아두는 게 좋겠죠. 여기서 정답은 1번입니다. 접근성. 네, 우리 맨날 필기했어요, 제가. 네. 여기 보시면 4A 얘기했고 그 이외에 9가지 뭐 여러 가지 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5번 볼게요. 간호사가 가족 사정 시 지켜야 할 원칙으로 옳지 않은 거. 네. 가족 간호의 가족 사정 원칙이 나왔어요. 사정 과정에 다양한 가구원을 참여시킨다. 맞습니다. 개인의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가족의 초점을 맞추고 그 가족을 둘러싼 여러 가지 자원들도 다 사정을 해야 돼. 가족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강점도 사정한다. 맞죠? 중요하죠. 가구원 개개인보다 가족 전체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맞아요. 정상가족과 비정상가족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이거 자체가 고정관념이죠. 뭐예요? 정상가족이라는 고정관념을 깨야 돼. 가족사정을 할 때는. 정상가족은 어때야 돼? 이런 고정관념을 깨야 돼. 왜? 가족은 굉장히 다양성과 변화성을 갖고 역동성을 갖고 있잖아요. 요즘은 다문화 가족도 되게 많고 또는 뭐 한부모 가족도 많고 결손 가족도 많고 조손 가족도 많고 되게 다양한 가족들에 대한 어떤 가족은 이래야 돼라고 하는 사정을 하는 사람은 지역사회 간호사는 그런 편견부터 깨야 돼. 고정관념부터 깨야 돼. 그래서 가족의 어떤 변화성, 다양성을 다 알고 그것들을 밑받침에 깔고 접근을 해야 되는 게 가족 사정에 굉장히 중요한 사정의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질적 자료도 많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리고 복합적인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이 원칙이죠. 이것도 PPT로 제가 보여드렸었어요. 정답은 지금 4번이 틀렸고 네, 요거 봤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교재에도 있었었고 요거 되게 강조하면서 제가 PPT를 보여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상 가족뿐만 아니라 가족의 다양성과 변화성에 대한 인식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이것도 쉽게 맞추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6번 볼게요. 지역사회에 대한 자료 수집 방법 중 차창박 조사. 자, 우리 지역사회 자료 수집하는 방법 중에는 작년에는 자료 분석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분류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 자료 수집 방법이 출제가 됐어요. 자, 1차 자료는 2차 자료도 있겠지. 2차 자료는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의 빅데이터를 이용을 하는 거죠. 질병관리청이라든가 통계청이라든가 건강보험공단의 어떤 인구 통계 자료라든가 건강 자료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자료 남이 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이용하는 거고 그래서 일반화하기가 조금 네 그렇겠죠. 1차 자료라고 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활용을 하고 직접적으로 자료 수집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차창박 조사. 가장 신속하게 주민들의 생활상을 볼 수가 있어. 오감을 다용할 수 있죠. 냄새도 맡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또는 뭐 어쨌든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신속하게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정보원 조사도 있죠. 정보원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유지, 공식적, 비공식적 어떤 지도자,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생리를 빠삭하게 아는 사람들이겠죠. 뭐 마을 이장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도 있고 하지만 1차 자료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설문지 조사도 있고 참여 관찰도 있죠. 참여 관찰은 중요한 그 지역사회의 어떤 경조사라든가 의식, 행사 이런 거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지역사회의 어떤 가치관, 규범, 어떤 권력관계, 상호관계 이런 거 다 볼 수가 있죠. 한눈에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1차 자료야. 근데 여기 차창박 조사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 바로 단시간, 신속성이에요. 지역의 환경과 생활상을 비교적 단시간에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정답은 3번이죠. 네,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네, 2차 자료, 1차 자료 구분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기 뭐 차창박 조사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별표를 해놨네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맞추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오렘의 자가간호 이론이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오렘의 자가간호 이론의 철학은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자가간호 역량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하지만 그게 무너질 때가 있어. 그럴 때 간호 역량이 필요하다. 요거예요. 그래서 자가간호 역량이 자가간호 요구보다 적을 때, 즉 자가간호 요구가 자가간호 역량이 자가간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뭐가 필요해? 간호 역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간호 역량은 뭐예요? 어떻게 도와주는 걸까? 뭐 전체적으로 보상 체계, 부분 보상 체계, 지지적 교육 체계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그렇다면 자가간호 요구는 뭐겠어요? 바로 일반적, 근데 이번에는 보편적이라는 말을 썼어. 같은 말이죠. 일반적 자가간호 요구, 발달적 자가간호 요구, 건강 이탈 시 자가간호 요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일반적 자가간호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거예요. 그냥 살기 위한 일반적인 생리적인 충분한 공기, 물, 영양 섭취, 고립과 사회적 상호작용 균형 유지, 활동과 휴식 균형 유지, 일반적, 보편적인 말 그대로 자가간호고 발달적인 거는 어떤 인간의 생애 주기, 발달 단계별로 생기는 요구예요. 예를 들면 임신 시, 사춘기, 갱년기 요럴 때 발달 단계별로 생애 주기별로 생기는 요구겠죠. 건강이탈 시 자가간호는 뭘까요? 어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자가간호 제공자에서 뭘로 전환이 돼서 환자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럴 때 의학적 치료에 참여하는 형태. 그럴 때 생기는 요구가 바로 건강이탈 시 자가간호 요구겠죠. 여기서는 1번이에요. 너무 쉽죠? 보편적 또는 일반적 자가간호 요구. 그래서 이것도 여러 번 제가 필기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29강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똑같은 얘기 하고 있죠. 자가간호 요구가 더 커. 간호 역량보다. 그럼 자가간호 결핍이 생겨. 그래서 간호 역량이 필요하고 자가간호 요구는 일반적 자가간호, 발달적 간호, 건강이탈시 간호 요구가 있다. 요렇게 제가 얘기하면서 이때 당시 건강이탈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 되게 많이 나와요. 중요해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보편적 자가간호 요구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 돼요. 자, 8번 보겠습니다. 요거 안 헷갈리셨죠? 여러분들 이것도 제가 PPT 보여드리면서 다 얘기했던 부분이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자연재난, 우리 재난과 관련된 건 항상 폐탁이 많이 나왔었죠. 그쵸? 작년에도 폐탁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네, 쉽게 나왔죠.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자연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거 뭘까? 호우, 황사, 태풍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자연재난이죠. 그쵸? 그런데 미세먼지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생활을 해가면서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재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염병도 그렇고요. 가축의 감염병도 그렇고. 네. 그래서 미세먼지는 사회적 재난이에요. 2, 3, 4는 자연적 재난, 1번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답 1번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굉장히 강조를 했어. 자, 사회적 재난이라고 하는 거 얘기하면서 가축 전염병 확산, 감염병, 미세먼지, 네, 미세먼지 요거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자연재난도 설명을 당연히 했죠.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뭐 강풍, 풍랑, 해일, 기타 등등 이런 것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맞추셨죠. 자, 9번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평가할 때 결과평가 지표에 해당하는 것은 이것도 너무 많이 했지. 자, 우리 지역사회 보건사업 평가할 때 자원, 뭐 인적자원, 물적자원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겠죠. 조직구조라든가 이런 어떤 자원 투입이 적절한가 이게 구조적 평가고요. 과정적 평가는 뭐예요? 이 보건사업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목표대로 제대로 진행이 돼? 이게 바로 과정평가야. 결과평가는 뭘까요? 어떤 건강결과예요. 근데 건강결과 이것도 단기와 장기로 나눠볼 수가 있겠지. 단기적 목표, 그러니까 단기적 결과는 지금 당장 지식의 변화, 태도의 변화 또는 행위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 장기적인 결과는 결국은 건강 결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하나하나 볼까요? 사업 인력의 전문성, 인력 투입의 적절성, 구조평가고 대상자의 건강 지식 변화 이게 정답이네. 이게 결과평가, 특히 단기 결과고요. 단기 목표죠. 목표 대비 사업 진행률, 목표대로,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나? 과정평가죠. 투입시설과 장비의 적절성 역시 구조, 자원의 투입에 대한 적절성은 구조평가예요. 정답은 결과를 묻고 있기 때문에 네,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글씨 너무 이렇게 보니까 글씨 정말 못 쓰네. 네, 좀 글씨를 좀 신경 써야겠어요. 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예,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아마 다 알 거야. 제가 이제 글씨 쓰면서 말로 하거든요. 제 글씨 못 알아볼까봐. 그래서 구조, 투입 자원이 적절한지, 과정, 투입 자원이 사업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그 다음에 결과, 단기 효과, 장기 효과가 있네요. 지식, 기술, 태도, 가치관, 신념, 행동의 변화, 단기적 결과. 건강 수준의 변화, 네, 유병률, 이완율, 사망률. 이거는 네, 장기적 결과에 해당이 되겠죠. 네, 이렇게 수업 들으신 분들은 다 맞추셨을 거예요. 쉬웠죠? 자, 10번 보겠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3차 예방활동에 대해 해당하는 것은 요거 조금 헷갈리셨나요? 네, 헷갈릴 거 없는데. 자, 볼까요?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예방교육 1차예요. 부부간의 의사소통 및 감성훈련 강화. 부부간의 어떤 갈등이 생기기 전에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1차. 상담과 관찰을 통해 피해자 발견이야. 자, 우리 조기 발견. 조기 발견. 뭐 또는 조기 진단. 조기 치료. 이런 것들이 뭐예요? 바로 2차에 해당이 되겠죠.
3차는 재활. 요게 정답인데 재활, 사회, 복귀 이런 게 해당이 되겠죠. 가족학대 재발. 자, 이미 가족학대가 일어났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미 2차는 아니고 그 가족학대로서 가족학대가 발생이 됐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게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거는 재활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재발을 방지하는 사례관리, 이게 3차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약간 생각을 할 만한 그런 문제였을까? 네. 자, 그래서 요것도 제가 1차, 2차, 3차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자연사, 레벨과 클락의 질병의 자연사를 통해서 얘기를 많이 했죠. 조금 디테일하게 5단계까지 구분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이에요. 1차 예방은 뭐예요? 뭐 건강 증진, 환경 위생 뭐 이런 것들이고, 자, 3, 4단계의 2차 예방에 해당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조기 진단, 조기 치료, 이게 2차 예방이죠. 그렇죠? 그리고 3차 예방에 해당되는 게 바로 재활, 사회복귀가 3차 예방에 해당이 되겠죠. 잘 안 보이겠지만 16강 24분 요 강의에 있습니다. 확인하실 분들은 확인하셔도 됩니다. 자, 11번 볼게요. 다음 중 고위험 임신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네, 요거 상식적인 문제죠. 당뇨병이 있는 임신부는 저게 무슨 지병으로 당뇨병이 원래 있는 인부가 임신을 한 건지 아니면 임신으로 인해서 당뇨가 생겼든 간에 어쨌든 임신부가 당뇨가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 학부 때 배웠잖아. 임산부가 당뇨가 있으면은 어때요? 거대아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거 자체가 고위험이잖아. 거대아를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제왕절개 해야 되고 위험해질 수 있겠죠. 그렇죠? 당연히 당뇨병이 있으면 고위험이에요. 첫 아이를 임신한 35세? 슬프네요. 35세가 고령 인부예요. 이미. 예.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고령 인부가 되게 많네. 그러고 보니까 35세 이상이면 모자보건법적으로 네, 고령 인부에 해당이 됩니다. 비만한 인부도 당연히 고위험 인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만하게 되면 일단 임신성 고혈압, 이른바 자간증, 자간전증 또는 당뇨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단 말이야. 당연히 고위험이겠죠. 근데 두 번의 출산 경험이 있는 임신부는 뭐 너무 좋죠. 네, 이거는 고위험 인부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건강 불평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우리 HP 2030의 목표, 총괄 목표도 뭐예요? 건강 형평성 제고, 건강 수명 연장이잖아. 근데 그 건강 형평성 제고를 정책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면 건강 불평등이 생기겠죠. 보건의료의 형평성이 건강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 맞죠?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건강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맞아요. 교육 수준, 소득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길 수 있죠. 지역별, 교육 수준별, 기대 여명이나 유병률 등을 통해 판단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러나 건강 취약계층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효과적이다? 아니에요. 우리 일단은 건강 형평성, 건강 불평등에 대한 정책은 국민 모두에게 적용을 해야 돼. 근데 그 중에서도 누구?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보다 더 선별적인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번을 틀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상식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13번. 보건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그래서 이번에 1차 보건의료 또는 건강증진, 보건소 기능, 요 파트 문제가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됐는데 보건소에 대한 문제예요. 시도가 아니라 시, 군, 구죠. 틀렸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누구?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몇 년마다? 4년마다 수립하죠. 그쵸?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보건소장은 보건지소장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을 지휘 감독한다. 어때요? 이게 정답이네. 자, 우리 보건소장은요. 여기 보시면 보건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 뿐만이 아니라
우리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네, 장으로 있는 보건진료소장도 지휘 감독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 그래서 보건지소장은 누가 합니까? 임기제 공무원, 공보위, 공중보건이죠. 그 다음에 지방의무직 공무원 등이 보건지소장으로 있고 건강생활지원센터장도 보건 등 직렬의 사람이 합니다. 또는 보건의료인이 하거나.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이건 참고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보건진료소장도 그렇고 보건진료소장은 간호사, 조산사만 할 수 있는 거고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꼭 의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보건소장도 옛날하고 다르게 꼭 의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죠. 근데 아주 예전부터도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의사가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보건의료인이라든가 아니면 보건 등의 직렬의 공무원들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지휘 감독하는 게 보건소장이에요. 맞아요.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와 시, 도, 보건 행정조직을 연결하는 중간조직 그런 기능 없습니다.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뭐예요? 건강, 그렇죠? 건강이라든가 질병 예방, 건강 증진, 질병 예방, 보건 교육 이런 것들을 하지. 이렇게 뭐 행정조직을 연결해 이런 행정적인 업무를 하지는 않죠. 물론 행정적인 업무를 하기도 하지만 지방보건조직이잖아. 하지만 이렇게 연결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하시면 되겠고 자, 일단 제가 늘 강조했던 게 뭐냐면 수업 시간에 지역보건의료계획 4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한다라는 거 그리고 공통사항으로 뭐가 있다라는 거 너무 여러 번 제가 필기를 해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 보건소 설치 기준, 지역보건법이라는 거 그리고 뭐 추가로 설치를 할 때 어떤 조건이 만족이 될 때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설명을 해드리면서 보건소에 대한 설명을 쭉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실 분들은 35강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14번 볼게요. 다음 비만관리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 중 블룸의 인지적 영역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여러분들 우리 인지적 영역이 있고 또 뭐예요? 정의적 영역이 있고 심리, 운동적 영역이 있어요. 자, 인지적 영역이라고 하는 건 지적 영역이에요. 말 그대로. 정의적 영역이라고 하는 건 이 정자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수업 시간에 인간의 감정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인간의 감정, 느낌, 뭐 태도 이런 거에 대한 영역이야. 그러니까 즉 교육을 시켰을 때 그런 인간의 감정이나 느낌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이거를 보는 거고 심리운동 영역은 가장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예요? 관찰할 수 있어서 측정이 제일 용이한 게 심리운동 영역이죠. 그러니까 기술이 바뀌는 거, 행동이 바뀌는 거 이게 심리운동 영역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인지적 영역을 물어봤네. 인지적 영역 우리 다 이것도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또는 합성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평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지식 뭐예요? 나열하다, 열거하다, 기술하다 이거예요. 그냥 암기하는 거야. 이해는 뭐예요? 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는 거죠. 표현하다, 묘사하다 또는 뭐 번역하다 이런 거야. 적용은 뭐예요? 해석하다, 응용하다, 채택하다 이런 게 적용이야. 분석하다는 뭐예요? 비교하다, 검증하다, 분류하다 이게 바로 분석이야. 종합은 뭐예요? 계획하다 또는 수집하다, 정리하다 이런 게. 그래서 보건교육을 받고 계획을 세웠어. 그럼 여기 종합에 해당이 되는 거야. 평가는 말 그대로 평가예요. 평가하다, 판단하다, 사정하다 이거죠. 그래서 인지적 영역을 물어봤네. 자, 매일 3km 이상 걷는데 행동이네. 기술이 바뀌었네. 뭐예요? 심리운동 영역이죠. 우리 심동 영역이라고 줄여서 얘기할게. 심동 영역 중에서도 뭐예요? 매일 걷는데 라고 하는 거는 심리운동 영역에서도 습관화된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기계화에 해당이 돼요. 그쵸? 비만 관련 만성질환 두 개 이상 열거한데 지식이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는 이게 바로 인지적 영역이죠. 운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인대. 긍정적 태도를 보여?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정의적 영역이죠. 정의적 영역 중에서도 뭐예요? 정의적 영역 중에서도 반응에 해당이 되죠. 시기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한대. 뭐예요? 이게 인지적 영역이죠. 그래서 인지적 영역의 평가 항목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뭘까? 우리 쉽게. 이것도 제가 굉장히 강조했어요. 시험에 많이 나올 거다. 그런데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세하게 봐두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칠판에 가득 써놓고 제가 판서해놓고 여러분들한테 막 설명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사실 네, 기억 못하시면 저 배신감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여러 번 설명을 했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어려워할까 봐 제가 각가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었었는데 나왔네요. 그쵸? 고맙게도 나와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인지적 영역은 뭐겠어요? 자, 지식과 평가겠네. 니은과 리을로 하시면 되겠네. 3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지금 네 학습 목표의 분류, 블룸 이거 설명 사진 되게 무섭네요. 자, 인지적 영역, 지적 영역 하면서 암기,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하면서 설명 되게 많이 했었죠. 정의적 영역도 여기 지금 판서 안 돼 있지만 자 47강이에요. 47강에 10분인가요? 10분쯤 들어가시면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하실 분들은 요거 강의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자, 15번 보겠습니다. 학교 보건 법령상 학교 보건 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우리 법령에서 법령 문제가 이번에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 섞여서 나온 건 있네요. 법령에서 중요한 거는 둘 수 있다, 할 수 있다와 두어야 한다는 완전 달라요. 여러분들 제가 강조했죠. 둘 수 있다는 둬도 되고 안 둬도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두어야 한다는 안 두게 되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학교 약사는 학교장이 위촉하거나 채용한다. 이거 맞아요. 맞고 학교 약사뿐만이 아니라 학교 의사도 채용을 합니다. 학교 의사에는 한의사와 치과의사, 그냥 의사 모두 포함돼. 이것도 맞아요. 이거 조금 헷갈리셨나요? 이거 맞아요. 근데 너무 명백하게 정답이 있기 때문에 요게 2번이 아리까리에도 맞출 수 있어. 학교에는 한 명 이상의 학교 의사를 두어야 한다. 이거 명백하게 틀렸잖아. 학교 의사를 꼭 두어야 되지 않아. 여러분들 학교에 의사 있는 거 보셨어요? 두어도 되고 안 두어도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네, 이건 명백하게 틀렸어요. 그래서 3번이 지금 틀렸고 요거는 너무 중요해. 제가 강조했잖아.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필수야. 두어야 돼. 36학급. 그래서 거기 우리 교재에도 그러고 법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라고 얘기를 했어. 일정 규모가 바로 36학급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2명을 꼭 두어야 된대요. 그리고 36학급, 그러니까 즉 일정 규모 이하, 즉 36학급 이하겠죠? 이 학교에는 순회 교사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여긴 두어야 한다는 아니야. 둘 수 있다. 그러니까 36학급 이상이 문제인 거죠. 36학급 이상에는 반드시 보건교사 2명을 두어야 한다가 요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틀리는 거 3번으로 하시면 되겠고 보건교사의 직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인력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막 강조하면서 지금 판서는 이 내용만 지금 판서가 되어져 있지만 여기 41강 들어가시면 학교 인력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라고 하는 게 36학급 이상이다. 보건교사 2명을 두어야 한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캡처가 된 거예요. 자, 16번 듀발의 가족생활 주기별 발달과업. 이것도 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네.
뭐 심화 이론, 단원별 문제풀이, 모의고사 기본 이론은 물론이고 여러 번 필기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자, 볼게요. 부모 책임에 대한 적응은 양육기예요. 0세에서 2.5세 이고요. 가족 내 규칙과 규범, 확립. 네, 이거는 학령기. 이거 맞네요. 맞아요. 가족 내 규칙과 규범 확립 또는 가족의 전통, 관습, 전승, 또 학업, 성취, 격려. 네, 이런 것들이 학령기. 학령기는 6세에서 13세입니다. 장자나이인 거 아시죠? 장자나이를 기준으로 단계를 나누어요. 분류해요. 자, 자녀의 사회화 교육 및 양육. 이거는 학령정기예요. 학령정기는 3세에서 6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자, 자녀 출가에 따른 부모 역할의 적응. 자, 장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녀가 다 출가하는 시기가 언제일까? 이른바 배를 띄워보낸다라고 하는 진숙이죠. 이때 부모는 새롭게 그거에 대한 자녀를 떠나보낸 거에 대한 적응을 해야 되겠죠. 역할 적응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진숙이. 네. 그래서 이거는 자녀 출가. 모든 자녀 출가. 해당이 되겠죠. 노년기가 아니라. 여기서 맞는 거는 2번 학령기 가족이에요. 뭐 이것도 뭐 말해 뭐해. 이거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겠는데 자, 몇 강이냐면 54강. 아, 이거 54강 뿐만이 아니야. 너무 여러 번 얘기했어. 하여튼 뭐 심화, 뭐 문제, 단원별 문제, 모의고사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굉장히 강조했어요. 제가 WHO 발달 단계랑 비교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쵸? 네, 고맙게 나와줬어요. 자,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적용된 연구 방법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역학 문제 나왔네요. 원인 미상 폐질환 산모를 환자군으로 배정했대. 환자군 나왔으면 벌써 환자 대조군이지 뭐. 환자군과 연령, 병력 등 주요 특성이 동일하지만 폐질환이 없는 산모를 대조군에 배정을 했대. 동질성 확보해야 되는 거 알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환자군과 대조군을 선정할 때 환자와 대조군이 좀 어려운 게 대조군 선정이 좀 어렵다라는 거죠. 자, 교란 변수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어때야 돼? 환자군과 똑같은 그룹의 대조군을 선정을 해야 돼. 병만 없는. 그쵸? 이거 환자 대조군 설명이죠. 연구 대상자들이 과거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였는지 조사하였다. 자, 환자 대조군은 무조건 후양 조사예요. 후양. 자, 여러분들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자, 연구 시점 한 시점에 유병률 조사하는 게 단면 연구고 그치? 연구 시점에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환자와 대조군의 노출이냐 비노출이냐를 보는 거. 그래서 교차비를 구하는 거. 이게 바로 환자 대조군 연구죠. 또, 자, 과거에서부터 연구 시점까지 쭉 건강군, 노출된 사람, 비노출된 사람을 코호트 집단을 쭉 과거서부터 연구 시점까지 관찰해 온 거. 근데 과거를 어떻게 관찰해? 자료를 통해서 관찰하겠죠. 면담이나. 그렇게 해서 질병이 연구 시점에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보는 게 코호트. 중에서도 후양적 코호트. 연구 시점, 이게 가장 정확하지. 연구 시점에서 쭉 미래를 계속 추적 관찰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전향적 코호트죠. 이게 가장 비용 효과적이진 않지만 시간, 뭐 비용 이런 거 많이 들고 또 탈락자도 많고 이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가장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은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탈락률이 높으면 이것도 신뢰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바로 각 조사 시점에 따른 연구의 분류잖아요. 다 분석 역학이죠. 우리 분석 역학이라고 하는 건 2단계의 환자 대조군, 단면, 그 다음에
코호트 연구를 우리가 분석 역학이라 부르죠. 그래서 어쨌든 환자 대조군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를 보는 거야.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병이 생겼어. 이미 병이 생겼잖아. 근데 이 사람들이 과거에 도대체 어떤 짓을 했길래 병이 생겼을까? 어떤 짓이라고 하면 좀 되게 그렇지만 어쨌든 어떤 거에 노출됐었길래, 어떤 식생활을 했길래, 어떤 뭔가가 있었길래, 어떤 환경에 처해 있었길래 병이 생겼을까라고 후양 조사를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폐질환과 원인적 인과관계 있는지 밝혀내야 되겠죠. 근데 시간적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밝혀내기는 힘들어요. 왜?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뭘까? 환자 대조군 연구야. 그럼 환자 대조군 연구의 특징. 연구 과정에서 피연구자가, 즉 대상자가 새로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미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무슨 새로운 위험이야. 그쵸? 그래서 이거는 전향적 코호트예요. 전향적 코호트. 지역사회 인구를 대상으로 특정 질환의 유병률을 알 수가 있대. 이거 단면 연구예요. 특정 시점, 한 시점에 보는 거. 위험 요인에 노출될 때 질병 진행의 전 과정을 관찰할 수 있대. 이것도 전향적 코호트예요. 희귀한 질병, 요게 정답이네요. 희귀 질병. 잠복 기간이 긴 질병도 파악할 수 있어. 왜? 이미 병에 걸린 환자를 데리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희귀 질환도 이미 걸렸잖아. 가능하죠. 잠복기가 길어도 이미 걸렸잖아. 가능하죠. 또 하나. 인구 집단이 작아도 할 수 있어. 몇 명 안 데리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환자 대조군 연구의 특징이죠. 정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환자 대조군 연구는 이런 교란 변수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동질성 확보를 하기 위해 동짝짓기를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고, 그 다음에 단점이 발생률, 상대 위험도, 귀속 위험도를 못 구하고 교차비만 구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 판서는 안 했지만 지금 15강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희귀 질환이라든가 잠복기가 길어도 할 수 있고 인구 집단이 작아도 할 수 있다.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역학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내용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다 맞추셨을 거예요. 아마. 자, 보겠습니다. 18번. 세균성 식중독 중 독소용 식중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균체 내독소면 독소용이 아니에요. 감염형이야.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생균 없어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요게 정답이네요. 정답은 2번이에요. 죽은 균도 독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독소용은 생균이 없어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소만 가지고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가열조리하면 예방할 수 있다. 아니야. 대부분의 독소형은 내열성이 높아요. 포도상 구균 같은 경우는 280도까지 높여서 가열을 해도 안 죽어요. 그런 내열성이 강하다라는 또 특징이 있죠. 그리고 장염비브리오 식중독은 독소형이다. 장염비브리오는 감염형이죠. 독소형은 여러분들 몇 개 없어요. 네, 보툴리눔 톡신, 보툴리누스균, 그 다음에 포도상 구균, 그다음 중간형에 해당되는 웰치균, 이 정도가 독소형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하시면 되겠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콕 찍어서 설명을 했었어. 자, 보세요. 감염형과 독소형의 차이야. 잠복기 내열성, 잠복기가 감염형은 길고 독소형은 짧아. 여기 보세요. 감염형 균체 내독소, 독소형은 균체 외독소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감염형은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장구균, 보툴리누스, 포도상, 웰치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쉽게 맞추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식중독 문제는 해마다 나와요. 그것도 여러분들 예의주시하면서 준비하셔야 돼. 자, 19번 볼게요. 인구 구조에 대한 문제인데 살짝 요게 조금 여러분들 헷갈리셨을 거예요. 경제활동 인구비 이렇게 강조하진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너무 확연한 답이 보여요. 눈에. 그치? 한번 볼게요. 성비는 뭐예요? 여성 인구분의 남성 인구 곱하기 100이죠. 틀렸고. 총부양비는 뭐예요? 생산 연령층 분의 비생산 연령층이니까 여기 0세에서 14세가 있어야 되겠지. 그치? 이것도 틀렸고. 노령화 지수가 맞네요. 0세에서 14세 인구분의 65세 이상 인구. 이게 노령화 지수죠? 정답은 3번이고, 경제활동 인구비라고 하는 거는, 자, 생산 연령층, 즉 15세에서 64세로 해야 돼. 경제활동 인구비는 뭐냐면
생산 연령층 인구 분해 위에는 경제활동 인구를 하셔야 돼. 근데 경제활동 인구가 뭐냐면요. 생산 연령층이야. 그러니까 즉 15세에서 64세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활동을 다 하는 건 아니잖아. 예를 들면 하기 싫어서 안 할 수도 있고 또는 할 수 없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환자, 주부, 군인 뭐 이런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잖아. 그런 인구를 제외한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제활동 인구비예요. 그래서 요게 보기로 출제가 된 걸 보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출제된 거 보니까 앞으로 더 꼼꼼하게 공부해야겠다. 요런 또 고마운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정답은 확실한 답은 3번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부양비 너무너무 여러 번 얘기했어. 부양비, 뭐 총부양비, 유년부양비,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뭐 정말 칠판이 닳게 항상 써드렸던 문제죠. 아이고, 20번 볼게요.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쉬웠죠. 시군구마다 한 개씩이 아니라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소가 없는, 보건소 있으면 안 돼. 보건소가 없는 읍, 면, 동에 한 개씩. 목적은 뭐예요?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생활 습관 형성. 그쵸? 그래서 1번은 일단 틀렸고 의사를 배치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의사를 배치해도 되지만 필수는 아니야. 대부분 실질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보건 등 직렬에 해당되는 공무원들 또는 보건의료인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확실히 틀린 게 뭐예요? 진료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요. 뭐라 그랬어? 만성질환 예방,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그래서 이거 틀렸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설치한다. 자, 농어촌 특별법에 해당되는 건 보건진료소밖에 없죠.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다 뭐예요? 다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근거입니다. 근거 법령입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네. 정답은 4번이네요. 네,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한다. 네,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읍, 면, 동에 설치. 목적,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건강생활 습관 형성이라고 여러 번 적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우리가 배운 데서 다 나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여러분들 거의 뭐 전공 만점은 쉽게 맞지 않았을까. 실제로 맞은 학생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희망찬 기대를 해봅니다. 뭐 실수로 한두 개 틀려서 아쉬움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일단 시험이 끝났으니까 며칠간은 좀 푹 쉬시고 그리고 또 다른 일을 또 새로운 일을 계획하도록 생산적인 건설적인 일을 계획해 보도록 하죠.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자, 해설 강의, 지역사회 해설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커스 이영주였습니다.